네, 네. 피아시밤 슈퍼세일과 함께 네. 가족여행 행복하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족여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도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 여행 갔습니다. 또 갔어요? 아니요, 가족만 갔습니다. 응? 저만 빼고 갔습니다. 어제. 어제. 그래요? 예, 예. 어디 피아시밤? 아니요, PIC 가면 안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요? 예. 돈 내요. 보내줄게. 돈만 내면 보내줘. 가정사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물어보죠. 우리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가족분들 여행 가셨고요. 예. 오늘 자, 옵니다. 그럼 뭐 일에도 집중할 수 있겠군요. 괜찮다. 결국은 밀리네요. 네, 그러면 예, 오늘도- 뉴욕 증시 마감 사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난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 금요일에 PC가 좀 잘 나왔어요. PC가 이제 뭐 개인 소비 지출해 갖고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물가 지표라 그랬는데 2.9% 드디어 2자를 봤습니다. 2021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2자가 나왔는데 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서 예상했던 거는 그래도 3은 넘었었거든요. 근데 2가 나오면서 뭐 증시는 뭐 워낙 그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그리고 다우존스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0.16% 올랐고 나스닥은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0.36%, 네. S&P 500은 0.07%. 여기가 뭐 5거래일 연속, 7거래일 연속 이렇게 쭉쭉쭉 오르다가 이제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지금 이게 물가 지표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나왔던 그 4분기 GDP 성장률은 굉장히 세게 나왔잖아요. 네. 요술 같아요, 요술. 예? 물가는 빠지고 성장률은 높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계속 치고. 반치가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경제를 못한다고 꼬라박고 있고. 그게 트럼프가 대단한 거지. 트럼프가 들어오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 쉽지 않을 텐데. 예. 여튼 뭐 물가는 그래서 2자를 봤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증시도 뭐 그동안 계속 올랐던 거를 감안하면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궁시렁거렸던, 왜 반도체 보조금 준다 그러더니 안 주냐. 미국 이제 한 3월쯤에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월 7일 국정연설 이전에 반도체법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가 참 애매했었죠. 이거 준다 그래놓고 계속 안 줘가지고.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로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인텔, TSMC, 마이크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 파운드리스 이런 데들이 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당연히 줬어야 되는 거를 되게 안 주고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만 못 받은 건 아닙니다. 이게 2022년 기준으로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R&D 지원금이 5년간 한 70조 5천억 정도를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 보조금, 그러니까 공장 만드는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이 한 52조 원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럼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은 전체 비용의 15%, 한 30억 달러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신청한 기업 수가 170개 이상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조금이 지급된 건은 2건밖에 안 됐대요. 인텔. 근데 지원 규모도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게 뭐 특별히 인텔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챙겨줬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였었다고 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뭐 우리만 궁시렁거린 게 아니라 지난번에 TSMC도 너 미국에서 보조금 자꾸 이렇게 지원 안 하게 되면은 너무 불확실하니까 우리 공장 건설이 한 1, 2년 정도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좀 압박을 한 적이 좀 있었고요. 네.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오하이오 공장을 포함해서 그 보조금 들어오는 거 봐서 진행 속도를 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보조금 가장 많이 받는 데는 이제 인텔이랑 TSMC가 되는데, 여기가 각각 한 400억 달러 이상씩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의 한 50조 정도를 50조 맞나요? 네. 400억 달러 네네네. 이상이니까 그 정도 되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7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참 그러니까 외신에서 써서 그런가 되게 정치적으로 잘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번 발표가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데, 그 인텔이랑 TSMC가 공장을 짓는 애리조나,
인텔이 공장을 짓는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 스윙 스테이트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겨우 이겼던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이겨서 지난번에 대통령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0표 차이 정도밖에 안 났었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작년에 미리 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선거철, 딱 이번 선거 시즌이 지금이니까 네. 지금 이제 보조금을 쫙 지급을 해가지고 이게 삼성전자 텍사스 아니야? 텍사스 텍사스는 하나만 아, 근데 텍사스도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네, 여전히. 그 텍사스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미국 대선은 영원히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선거인단이 워낙 많은데다가 네네네. 이게 역전이 되는 순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보조금 지급을 안 한 게 맞을까요?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좀 단순해 보이죠. 한국은 큰 머리 많이 쓰고 막 그러는데 네. 미국은 뭐 대국적인 게 툭툭하는 것 같지. 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어우 그게 그렇게 됐구만 이런 선법이. 경우가 많아요. 네? 아주 치열하게 또 거기도 계산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복잡한 삼성전자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면 그 갤럭시 S24가 뭐 세계의 첫 AI 폰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여기에는 그 뭐 가우스 자기들이 만든 가우스하고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를 써서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 나가는 S24는 바이두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니 4.0이라는데 지난해 10월에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갤럭시 24 별로 갤럭시 시리즈가 잘 안 팔리잖아요. 점유율 거의 0%대인데 여기서 최초의 AI 폰 모델에 중국 최대 플랫폼인 바이두의 AI 모델이 들어간다. 네.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중국에서. 예. 근데 중국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은 기본적으로 그냥 중국 거를 다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중국 최대 플랫폼의 AI가 S24에 들어가요. 아, 저는 그 테스트 느낌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이두의 그 모델이 예, 예. 아마 화웨이라든지 뭐 샤오미, 오포, 비보 뭐 이런데 업체들에 다 이제 채택될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다시 아 근데 언젠가부터 정프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권위가 느껴져. 전에는 그 되도 않는 얘기 하냐고 뭐 얘기를 하면 쭉 해줬어. 근데 이제 화웨이 말고 화웨이가 이제 분리했던 아노 있잖아요. 예? 아노 같은 경우는 자체 AI 모델을 탑재를 했거든요. 근데 바이두 같은 경우는 자체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파트너로 갤럭시를 삼았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지켜보면 좋지 않았을까? 안 된다는데 한 표. 예, 샤오미 갈 거예요 곧. 예. 안 되는 걸로 결론 난 겁니까? 이제 시작인데. 중국은 사람들이 두 번째 한번 갈까요? 두 번째 가시죠. 네. 이거 좀 흥미로울 줄 알았더니 이게 참으로 확 견져 버리셨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정프로님을 견제할 수 있는 알리테무를 플랫폼법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인데 요게 그 사업자의 매출, 시장 점유율,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그 지배적 사업자가 하는 행동 중에 뭐 최대우, 자사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을 제한하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저런 겁니다. 네이버 쇼핑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쇼핑이 제일 위에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나머지 뭐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 거는 밑으로 깔고 자기 거 위로 한다거나 불공정 경쟁. 이런 거 아니면은 이거 살라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사세요. 네.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기게 된 플랫폼의 매출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안인데 여기서 지배적 사업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를 두고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리테무 같은 경우에 지난해 월간 이용자 수가 뭐 합산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을 했다는데 알리테무가 뭐 우리나라의 뭐 여느 플랫폼보다 작은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 시장 점유율이. 예, 예. 네.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본사 매출이 공개가 되는 거지. 여기에 코리아만 따지게 되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 매출이 뭐 구글 코리아 매출로 따지면 한 3천억, 3,500억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거를 재무관리학회에서 추정하는 구글 매출은 거의 한 10조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다른 거죠. 한국에서만. 예,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알리테무 같은 경우에 여기가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사용자가 얼마 되는지도 외부에서 추정을 하는 거지 실제로 여기가 공개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잘하는 플랫폼이니까 여기는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네. 그럼 나머지 외국 기업들은 엄청 큰 기업들인데 여기는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을 안 하게 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거예요. 역차별이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예전에 저는 문득 생각나는 게 옛날 중고차 규제할 때 그러니까 BMW, 벤츠 같은 조그만 기업들은 이제 그 영세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중고차 판매가 허용이 됐었고 현대차 기아 같이 큰 회사는 이건 큰 회사라고 중고차 판매 안 됐었거든요. 국내에서 보자면 예, 조금 이거 약간 아이러니하게 얘기 드린 겁니다. 네. BMW, 벤츠, 그 폭스바겐이 되게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만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쿠팡, 배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쿠팡은 그냥 봐도 우리나라 이커머스 쪽에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네네. 맞죠. 근데 쿠팡이 최근에 그 공정거래위원회라 이런 데서 했을 때 이거를 커머스 시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유통 시장으로 보게 되면 되게 자기는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또 쿠팡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온라인 플랫폼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독일 기업이잖아요. 그거는 뭐 지배주주는 독일 기업이죠.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랑 경쟁하는 업체인 쿠팡 이츠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쿠팡 이츠는 또 쿠팡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여기 쿠팡 이츠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쿠팡 와우를 이용하면서 그냥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쿠팡 이츠의 매출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혼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발표할 때마다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거 이 플랫폼이라고 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빅테크들의 플랫폼들이 점점 다른 나라들을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플랫폼 기업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있는 거에서 얘네가 국내에서 독과점 사업자로서 하는 게 얄미운 게 있긴 하지만 그거를 규제하는 건 오케이.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외국 플랫폼한테 이걸 다 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식의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야, 근데 저기 네이버에 대한 것도 많이 바뀌었다. 옛날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야, 그 외국인 그 뭐 이렇게 네이버 역차별이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댓글 보니까 예, 네. 예.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 네이버에 대한 안 좋아요? 네이버 카카오 여론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응원이 막 들어오고 그러진 않네. 네. 그렇게 또 경쟁이 되면서 소비자들한테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경쟁이 되면서 좋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 없는 국가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 거기는 그냥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애플 여기 싹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게 또 그냥 논란이 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대통령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온라인 플랫폼법 이런 거 해라.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논쟁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알리테무 여기도 플랫폼 규제를 좀 해야 되느냐? 음. 아니, 규모 커지면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 되느냐? 요거는 뭐 충분히 계산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국 시장만 한국 시장 내에서 계산해야죠. 글로벌에서 뭐 얼마 있든 뭐 그건 뭐 상관없고 그 한국 시장으로 제한해야 된다. 한국 시장으로 제한해야 된다. 아, 네. 빼주란 얘기네요. 그럼 빼란 얘기네. 아니 한국 시장에서 아직 10%가 안 돼. 예를 들어서 10%가 안 되는데 규제할 방법은 없지. 외국에서 회사 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외국 나가서 진출해서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네이버가 뭐 동남아 어디 진출해갖고 예. 뭐 시장 점유율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 니네 네이버는 한국에서 큰 회사니까
니네도 규제 받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로 따지면 네이버는 작은 회사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크다면 그래서 글로벌로도 큰데 태국 어디 갔는데도 이제 시장이 작아요. 글로벌하게 작은데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게임 그 막 진출하는데 거기 판호 안 주면은 게임도 못 보게 하는 건 어떻게? 판호 안 주면 게임 중국? 응. 아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중국 사람이냐고. 예. 그러니까 아니 다 규제해 그러면 다 규제해. 그러니까 이게 참 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네. 소비자들의 감성, 사업자들의 감성, 플랫폼 그리고 국가적인 부분들 그리고 플랫폼을 가진 기업과 가지지 않은 기업의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애플의 그 DMA라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강한 플랫폼법 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애플이 그 자기들 그 앱스토어를 강제로 쓰게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0%씩 인액 결제 띄잖아요. 네. 그거를 뭐 자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를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앱 결제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어요. 유럽만. 네네네. 한국은 아니에요. 아 유럽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입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좀 보실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 그 HD 현대가 그 머스크는 저 해운사 얘기입니다. 일론 네. 머스크 말고 예, 일론 머스크 말고 덴마크. 예, 예. 초대형 메탄올 추진선의 명명식을 가졌다. 얘긴데 이게 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러니까 메탄올로 가는 배 중에 초대형 기준으로 최초예요. 16,200 TEU급인데요. 여기가 길이가 한 351m 정도 되는데 배길이가 예, 예. 351m면은 그 63 빌딩이 한 250m 정도 돼요. 63빌딩 누운 거보다 더 커요. 그렇죠. 이거 세우면 63 빌딩보다 그 시그니엘 아니야? 시그니엘은 한 500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건 한 500m쯤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작고 IFC 정도 될 거예요. 이게 파크원보다 조금 작고 이 정도 되는데 63 옛날에 진짜 참 우리나라 최고 높은 빌딩이었는데. 네. 이름은 아네머스크호라고 줬는데 아네는 아이가 아니라 어이입니다. 예, AP 물러 홀딩스의 의장을 맡고 있는 지금 의장의 어머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배 이름 여자 이름 많이 따거든요. 예. 근데 메탄올 추진선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그리고 머스크가 지금 뭐 2위 해운사잖아요. 네. 옛날 과거 1위였었고 이제 머스크가 메탄올 추진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친환경 선박의 흐름을 잡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로운 포인트를 전해드리려고 그런 건 뭐가 있냐면은 메탄올은 지금은 화석 연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린 메탄올, 그러니까 친환경 메탄올이 되면 그 연료가 좀 비싸겠죠. 네. 친환경 메탄올이 추진 가능한데 만약에 혹시나 안 간다. 그러면은 약간 그레이한 메탄올을 쓸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최근에 또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선박 중에 하나가 초대형 암모니아 그거 운반선이에요. 계속 됐잖아. 하나오션도 하고 뭐. 그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암모니아를 뭐 그렇게 많이 쓴다고 그렇게 초대형 암모니아선이 수소구나 나올까? 수소. 운반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응? 아직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암모니아가 영하 33도에서 액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LPG가 한 영하 40도에서 액화가 돼요. 그러니까 초대형 암모니아 선으로 만들었는데 네. 암모니아를 그렇게까지 많이 운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LPG를 운반할 수 있어요. 아까 메탄올도 액화에서 그린 메탄올이 쓰게 되면 연료비가 비싸지만 그린 메탄올이 되고 근데 뭐 환경 규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다라 그러면 화석 연료에서 만든 메탄올을 쓸 수 있어요.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진짜 선사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이제 막 이거 막 굴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완벽한 친환경 선박을 만들긴 했지만 정 안 되면 화석 연료 다시 쓸 수 있고. 근데 그 얘기는 예.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가? 그 LPG 운반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여차하면 나중에 메탄올이나 아니면 암모니아 운반할 일이 많아지면 예, 예. 거기다 암모니아 또 껴도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고치긴 해야 되는데 네. 암모니아는 약간 독성이 있어가지고 독성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근데 거기다가 LPG를 넣는 건 LPG는 독성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그래고 그러면 그냥 LPG선이라 그러지 왜 굳이 암모니아 선박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지향하면서 만든 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초대형 암모니아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고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전기차로 가려 그러다 하이브리드 가는 그런 느낌 같은과 어쨌든 큰 방향이 정해진 것 같다. 네. 이게 친환경 연료로서의 암모니아와 메탄올 이 두 가지 축 그리고 LNG가 이제 브릿지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컨테이너선도 이제 거의 다 중국으로 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컨테이너가 중국으로 가 있고 이 경쟁을 우리는 아유 야 그러면 중국이 만드는 싸구려 배 우리 안 만들어. 그래갖고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메탄올과 암모니아로 이제 큰 해운사들이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은 고수익 선박 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유리해요. 그래서 이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이건 운반선이고 초대형 메탄올 추진선 요런 쪽에 대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HD 현대 같은 경우가 그 머스크한테 수주 받은 게 18척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43척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 수주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뭐 초대형 암모니아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수주하고 있는 거는 다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조선업에는 친환경 선박의 흐름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렇게 약간 다리 걸치고 가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더 환경 변화, 이게 규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게 아예 뭐 전기 선박이나 수소 선박으로 가버렸을 때 이게 규제가 만약에 뭐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같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흐름은 공고하게 갈 수 있는 구도가 돼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여기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예? 응? 11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 수도 있지. 그렇죠. 예. 11월에 그분이 오시면 굳이 뭐 우리가 고비용 구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살짝 걸쳐놓는 거지. 그러면 딱 LPG로 네. 아니면 이게 메탄올, 그레이 메탄올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근데 이거 지은 지 오래된 거 아니에요? 한 3년, 2, 3년씩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뭘? 이거 이제 배 건조할 때, 아 미리. 예, 계약할 때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메탄올 같은 경우는 첫 메탄올 컨테이너선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암모니아 선박은 이게 지금 수주한 얘기를 드린 거고. 네네네. 여튼 그런 불확실성도 이 배 건조하는데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다는 말씀까지 뉴스로 살펴봤고요.